차가운 밤 공기가 사무실의 묵직한 침묵을 갈랐다. 모니터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나와 그의 얼굴을 번갈아 비추고 있었다. 그는 강지훈 팀장님은 조금 전까지 서류를 넘기던 손을 멈추고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너무나 깊고 고요해서 나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릴 것 같았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적을 깬 것은 그였다. 이하은 씨. 낮고 부드러운,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날카로운 목소리.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날 이후로 단 한 번이라도 내 생각 한 적 있습니까? 그의 질문은 예고 없이 날아와 내 심장에 박혔다. 그날이라니. 어떤 날을 말하는 걸까?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흔들리는 눈동자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그러나 씁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이 모든 지독한 상황의 시작은 모든 것이 아직 평범하고 지루했던 몇 주 전의 어느 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 이하은. 29, 서울의 치열한 패션 회사 마케팅팀 4년 차 대리. 나의 아침은 늘 똑같은 한숨으로 시작된다. 알람 소리에 좀비처럼 일어나 지옥철에 몸을 싣고 회사에 도착하면 멍한 머리를 깨우기 위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수혈한다. 그것이 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의식이었다. 내 책상은 창가에서 가장 먼 구석자리에 있었다. 나쁘지 않은 자리였다. 적당히 시선이 차단되어 딴짓을 하기에도 몰래 한숨을 쉬기에도 좋았으니까. 타닥거리는 키보드 소리와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 여기저기서 오가는 날카로운 대화들. 그 소음의 합창 속에서 나는 기계적으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처리해 나갔다. 보고서 작성, 데이터 분석, 경쟁사 동향 파악, 그리고 끝도 없는 회의. 열정. 그런 건 입사 초반에 다 타서 제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꿈. 먹고 사는 게 꿈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나는 그저 이 지루한 일상에 완벽하게 적응한 영혼 없는 직장인 1인이었다. 월급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수많은 K직장인 중 한 명. 하은 씨, 이거 오늘까지 꼭 넘겨줘야 해요. 네, 과장님. 이 대리, 지난번 보고서 말이야. 그래프 색깔 좀 더 눈에 띄게 못해? 네, 부장님.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내 세상은 내와 잘겠습니다라는 두 마디 말로 이루어져 있었다. 반박하거나 내 의견을 내세우는 건 피곤한 일이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가장 속 편했다. 그렇게 조용히 존재감 없이 회사 생활을 하는 것이 나의 생존 방식이었다. 그날 오전도 별다를 것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커피를 3잔째 비우며 꾸벅꾸벅 졸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였다. 박 부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쳤다. 자자, 다들 잠시 주목. 사무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부장님에게로 향했다. 무슨 중요한 발표라도 있으려나. 보너스. 아닐 거야. 워크숍. 제발 그것만은.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마케팅팀 팀장 자리가 한동안 공석이었죠. 드디어 아주 대단한 분을 모셔오게 됐습니다. 부장님의 목소리는 이례적으로 흥분해 있었다. 사무실이 순간 술렁였다. 팀장이라니. 그동안 부장님이 팀장 역할까지 겸임하느라 우리 팀은 늘 어수선하고 체계가 없었다. 새로운 팀장이 온다는 건 좋은 소식일 수도, 혹은 끔찍한 재앙의 시작일 수도 있었다. 본사에서도 엄청 탐내던 인재인데 우리 지사장님이 특별히 스카우트해 오셨습니다. 해외 지사에서 혼자서 프로젝트 몇 개를 성공시키면서 그야말로 전설적인 실적을 올린 분이라고요. 아주 그냥 일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분이니까 다들 정신 바짝 차리는 게 좋을 겁니다. 전설적인 실적, 기가 막히게 잘하는 분. 그 수식어들이 내 귀에는 그저 엄청 빡센 상사, 칼퇴는 이제 끝이라는 말로 들렸다. 아,
내 평화롭고 지루하던 회사 생활도 이제 끝이구나. 나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옆자리에 민지가 메신저로 말을 걸어왔다. 김민지. 나의 입사 동기이자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는 친구였다. 민지, 헐, 대박. 해외 지사 출신? 완전 엘리트인가 봐. 잘생겼을까? 나 잘생기면 뭐해. 성격이 괴팍할 게 뻔한데. 민지, 야, 그래도 기왕이면 잘생긴 게 낫지. 눈이라도 즐겁잖아. 매일 봐야 하는데. 나는 그냥 칼퇴 보장해주고 야근 안 시키는 사람이면 좋겠다. 나는 심드렁하게 답장을 보냈다. 상사의 얼굴 따위는 내게 중요하지 않았다. 내게 중요한 건 오직 워라밸 뿐이었다. 오늘 오후에 첫인사를 하러 오실 겁니다. 다들 깔끔한 모습으로 새 팀장님 맞을 준비합시다. 부장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사무실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여자 직원들은 거울을 꺼내 화장을 고쳤고 남자 직원들은 넥타이를 바로잡았다. 다들 새로운 권력자의 등장을 앞두고 설렘과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나만 떼고. 나는 그저 어서 점심시간이 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점심을 먹고 돌아온 오후, 사무실의 공기는 오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이 일하는 척했지만 시선은 모두 사무실 입구로 향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나타났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지사장님과 함께 한 남자가 들어섰다. 완벽하게 몸에 맞는 남색 정장, 흐트러짐 없는 머리, 그리고 군더더기 없는 걸음걸이, 멀리서 봐도 한눈에 들어오는 압도적인 존재감이었다.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술렁임이 일었다. 와, 진짜 잘생겼다. 어디선가 나지막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그래, 객관적으로 정말 잘생겼다. 날카로운 턱선, 오뚝한 콧날,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이 마치 잘 만들어진 조각상 같았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차갑고 냉정하고 빈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포커페이스. 지사장님이 그를 팀원들 앞에 소개했다. 자, 오늘부터 우리 마케팅팀을 이끌어 주실 새로운 팀장님입니다. 강지훈 팀장님. 강지훈. 그 이름이 내 귀에 들리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대구르르 굴러 책상 아래로 떨어졌지만 나는 그것을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강지훈이라고? 설마.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세상에 강지훈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어. 동명이인일 거야. 그래, 분명히 그럴 거야. 나는 애써 부정하며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와 눈이 마주쳤다. 아니, 정확히는 그가 팀원들을 천천히 훑어보는 시선에 내가 걸려들었다. 그의 눈빛은 내 얼굴에 아주 잠깐 0.1초 정도 머물렀다가 아무렇지 않게 옆 사람에게로 옮겨갔다. 그 짧은 순간 내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맞았다. 강지훈. 나의 20살, 가장 찬란하고 아팠던 시절의 전부였던 그 이름. 내 대학 시절의 유일한 비밀, 나의 첫사랑. 그가 맞았다.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의 얼굴은 예전의 그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조금 더 날카로워지고 조금 더 어른스러워졌을 뿐 웃음기 하나 없는 차가운 표정마저도 내가 기억하는 그 모습과 닮아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마케팅팀을 맡게 된 강지훈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짧고 간결한 인사.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더 낮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 목소리가 내 귓가를 파고들자 잊고 있던 기억들이 봉인이라도 풀린 것처럼 쏟아져 나왔다. 햇살이 가득 쏟아지던 대학교 중앙도서관 3층. 창가 자리에 앉아 전공 서적에 코를 박고 있던 그의 옆모습.
가끔씩 미간을 찌푸리며 머리를 쓸어 넘기던 손짓. 도서관을 나서는 그의 뒤를 몰래 따라가며 두근거리던 내 20살의 심장. 그는 경영학과의 전설 같은 선배였다. 뛰어난 성적, 압도적인 외모, 과묵한 성격. 그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동시에 누구와도 가까워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사람이었다. 나는 그런 그를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했다. 존재감 없는 국문과 1학년 이하은과 모두의 주목을 받는 경영학과 3학년 강지훈. 우리는 애초에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그저 수많은 그의 추종자 중 한 명에 불과했다. 그에게 내 이름 석자를 알려줄 용기조차 없었다. 나의 짝사랑은 그렇게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그의 졸업과 함께 내 마음속 가장 깊은 서랍 속에 봉인되었다. 가끔씩 꺼내보며 혼자 아련해하다가 다시 닫아버리는 그런 빛바랜 추억으로. 그런데 그가 나의 상사라고? 왜 하필 여기에? 왜 하필 우리 팀에? 왜 하필 나의 직속 상사로 나타난 거야?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다. 숨이 막혔다. 나는 간신히 고개를 숙여 떨리는 손을 감췄다. 제발, 제발 나를 알아보지 못했기를. 7년이나 지났으니까. 그때 나는 화장도 거의 안 하던 촌스러운 신입생이었고 지금은 능숙하게 풀 메이크업을 한 직장인이니까. 게다가 그는 원래 주변에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으니까. 나 같은 존재감 없는 후배 하나쯤은 기억하지 못하는 게 당연했다. 그래, 그는 나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아니, 못해야만 했다.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필사적으로 세뇌했다. 그가 나를 소개받기 위해 한 걸음씩 다가오는 동안 내 심장은 금방이라도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여기는 우리 팀의 살림꾼 김민지 대리. 안녕하세요, 팀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민지가 씩씩하게 인사했다. 이제 내 차례였다. 박 부장님이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그리고 이쪽은 이하은 대리. 꼼꼼하고 성실하기로는 우리 팀에서 최고지. 나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다. 이하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그의 시선이 내 정수리에 꽂히는 것이 느껴졌다. 제발 아무것도 묻지 마. 그냥 지나가줘. 네. 그는 짧게 대답하고는 다음 사람에게로 몸을 돌렸다. 다행이었다. 정말 다행이었다. 그는 나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잠시였다. 안도감 뒤로 씁쓸한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역시나. 그는 나를 기억하지 못했다. 하긴 그에게 나는 스쳐 지나간 수많은 얼굴 중 하나였을 테지. 혼자서 그를 마음에 품고 혼자서 설레고 혼자서 아파했던 건 오직 나뿐이었으니까. 씁쓸함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 그의 시선이 다시 한번 나를 향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조금 더 길게. 그는 무언가 생각하는 듯한 눈으로 나를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시선을 거두고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그의 자리는 내 대각선 맞은편, 팀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었다. 이제 나는 하루 8시간, 아니 야근까지 한다면 그 이상을 저 차가운 얼굴과 마주하며 보내야 했다. 나의 평화롭던 직장 생활은 오늘로써 완벽하게 끝났다. 나의 첫사랑, 아주 오래전 예쁘게 포장해서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최악의 상사라는 이름표를 달고 내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이것은 명백한 재앙의 서막이었다. 강지훈 팀장이 부임한 첫 주, 마케팅팀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이전에 존재하던 적당한 나태함과 느슨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의 존재 자체가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그는 매일 가장 먼저 출근했고 가장 늦게 퇴근했다. 그의 책상 위는 언제나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그는 단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그는 일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자였다. 그가 주재하는 첫 주간 회의는 그야말로 살얼음판 같았다. 그는 부드럽지만 가차없는 말투로 지난 몇 달간의 업무 보고서를 훑으며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짚어냈다. 이 캠페인은 타겟 설정이 모호합니다. 감에 의존해서 마케팅을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모든 전략은 데이터에 기반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의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핵심을 파악하기 어렵군요. 다음부터는 요점만 간결하게 정리해서 보고하세요. 팀원들은 그의 날카로운 지적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그동안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대충 넘어갔던 문제들이 그의 눈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듯했다. 그는 단순히 상사가 아니었다. 그는 우리 팀의 낡은 시스템을 해체하고 새로 조립하려는 구조 기술자 같았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광경을 숨죽여 지켜봐야 했다. 내 심장은 하루에도 몇 번씩 롤러코스터를 탔다. 그가 내 쪽을 쳐다보기만 해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그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온 신경이 곤두섰다. 그를 팀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매번 어색해서 혀가 꼬일 것 같았다. 나의 짝사랑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고 그저 빛바랜 추억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을 매일 마주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는 더 이상 내가 아는 지훈 선배가 아니었다. 그는 나의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차가운 상사, 강지훈 팀장이었다. 그는 나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다. 내게 업무 지시를 할 때도, 내 보고서를 검토할 때도 그의 눈에는 어떤 사적인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나를 그저 지하은 대리로만 대했다. 그 사실이 한편으로는 다행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을 시리게 만들었다. 7년 전 그의 뒤를 쫓아다니던 내 모습이 얼마나 미미하고 보잘것없었는지를 확인받는 기분이었다. 하은 씨, 정신 차려. 자꾸 모니터만 보고 한숨 쉬면 팀장님한테 찍힌다. 민지가 메신저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나도 모르게 그래?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민지, 그래도 티 내지 마에 저 인간. 그런 거 귀신같이 알아챌 스타일이야. 봐봐, 박서연 대리는 벌써부터 눈도장 찍으려고 난리잖아. 민지의 말에 나는 슬쩍 고개를 들어 박서연 대리를 쳐다봤다. 그녀는 우리 팀의 에이스로 통하는 야심 넘치는 동료였다. 그녀는 새로운 팀장의 등장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여기는 듯했다. 그녀는 회의 시간마다 가장 먼저 손을 들고 의견을 제시했고 틈만 나면 새로운 기획안을 들고 팀장실의 문을 두드렸다. 팀장님, 제가 최근 MZ세대 타겟의 바이럴 마케팅 전략에 대해 정리해본 자료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서연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그에게 서류를 내밀었다. 그는 말없이 서류를 받아들고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나쁘지 않군요. 좀 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포함해서 다시 가져오세요. 칭찬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건조한 평가였지만 서연의 얼굴에는 희미한 승리감이 스쳐 지나갔다. 저런 무심한 인정이라도 받아내는 그녀가 대단해 보였다. 나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내 자리를 지키며 나에게 주어진 일만 묵묵히 처리할 뿐이었다. 그것이 내가 그와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팀 전체에 폭탄을 던졌다. 다음 주부터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가 화면에 띄운 것은 최근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누아르의 로고였다. 사무실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누아르는 독특한 디자인과 확고한 철학으로 젊은 층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브랜드였다. 하지만 그만큼 까다롭고 자신들의 색깔이 강해서 그 어떤 대기업과의 협업도 거절해온 것으로 유명했다. 우리 회사가 누아르의 첫 번째 협업 파트너가 됐습니다. 이번 콜라보레이션의 성공 여부에 우리 팀, 아니 우리 회사의 사활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의 말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모두의 얼굴에 긴장과 흥분이 교차했다. 엄청난 기회인 동시에 실패하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거대한 부담이었다. 그는 즉시 역할을 분담했다. 프로젝트 총괄은 당연히 그 자신이었다. 박서연 대리에게는 디자이너와의 직접적인 소통과 콘셉트 기획이라는 중요한 역할이 주어졌다. 다른 팀원들에게도 각자의 전문 분야에 맞는 업무가 할당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내 이름이 불렸다. 이하은 대리는 이번 프로젝트의 전체 시장 조사와 데이터 분석을 맡아주세요. 소비 트렌드, 경쟁사 동향, 예상 타겟의 반응까지.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정확한 예측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전략은 이하은 씨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립될 겁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프로젝트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다. 내가 분석한 데이터가 잘못되면 그 위에 쌓아 올린 모든 기획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수도 있었다. 왜 나에게 이런 중책을 맡기는 걸까? 그저 조용히 존재감 없이 지내고 싶었던 내 바람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다.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나도 모르게 불안한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못하겠습니까? 그의 차가운 반문에 나는 입을 다물었다. 못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곧 무능함을 인정하는 꼴이었으니까? 아닙니다. 해보겠습니다. 나는 간신히 대답했다. 그의 눈빛은 해보는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날부터 나의 지옥이 시작되었다. 나는 매일같이 수많은 데이터와 씨름했다. 잠을 줄여가며 국내외 논문과 보고서를 뒤졌고 관련 커뮤니티의 사소한 반응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 그리고 그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알 수 없는 자존심이 나를 짓눌렀다. 그러다 결국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다. 중간 보고를 며칠 앞둔 날이었다. 나는 밤을 새워가며 준비한 1차 분석 보고서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보고서에는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타겟이 될 20대 여성들의 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이 담겨 있었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꼼꼼하게 정리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그는 나를 팀원 전체가 있는 자리에서 호출했다. 이하은 씨, 잠시 이리 와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다. 나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내가 제출한 보고서의 한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다. 이 데이터, 출처가 어디죠? 그가 가리킨 곳은 경쟁 브랜드의 최근 3개월간 매출 추이를 분석한 그래프였다. 그건 한국 패션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최신 자료 맞습니까? 네. 네, 아마도. 자신 없는 내 대답에 그의 입꼬리가 비웃는 듯 살짝 올라갔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돌려 내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바로 어제 날짜로 업데이트된 새로운 보고서가 떠 있었다. 내가 인용한 자료는 한 달 전에 발표된 이미 낡은 데이터였다. 새로운 자료에 따르면 경쟁 브랜드의 매출은 내가 분석한 것과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머리가 하얘졌다. 어떻게 이런 실수를. 밤샘 작업에 정신이 없는 와중에 날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이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이하은 씨. 그가 내 말을 끊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마케팅에서 데이터는 총알과 같습니다. 낡은 총알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이런 사소한 실수 하나가 수십억짜리 프로젝트 전체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걸 모릅니까? 사무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다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나와 그를 번갈아 쳐다봤다. 얼굴이 불타는 것처럼 화끈거렸다.
부장님께서 이하은 씨는 꼼꼼하고 성실하다고 하셨는데 내가 보기엔 전혀 그렇지가 않군요. 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내 가슴에 깊이 박혔다. 단순히 업무 실수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다. 수치심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나는 입술을 깨물며 필사적으로 참았다. 여기서 울면 더 비참해질 뿐이었다. 이 보고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안으로 처음부터 전부 다시 검토해서 제출하세요. 내가 만족할 때까지. 그는 보고서를 내 쪽으로 툭 밀어냈다. 종이 뭉치가 책상 위에서 힘없이 흩어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흩어진 종이들을 주워 담았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박서연 대리의 입가에 스쳐 지나가는 미묘한 미소를 나는 애써 외면했다. 내 자리로 돌아오는 몇 걸음이 천길 낭떠러지처럼 느껴졌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아 모니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7년 전 멀리서 바라보던 그는 언제나 빛나고 완벽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는 내게 이토록 깊은 상처와 모멸감을 주는 사람이었다. 짝사랑의 환상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다. 환상이 깨진 자리에는 지독한 현실만이 남았다. 그는 나의 첫사랑이었던 지훈 선배가 아니라 나를 인정하지 않는 냉혹한 상사 강지훈 팀장일 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밑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무능하고 초라한 부하 직원 이하은일 뿐이었다. 그날 이후 사무실은 내게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강지훈 팀장의 차가운 시선과 실망감이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며 나를 괴롭혔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팀원들은 애써 나를 위로했지만 그들의 동정 어린 시선은 오히려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특히 박서연 대리가 하은 씨, 힘내. 팀장님이 좀 꼼꼼하셔서 그래? 아기는 없으실 거야 라며 위로를 건넸을 때 나는 그녀의 말 속에 숨겨진 가시를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며칠 밤낮으로 보고서에 매달렸다. 잠은 사치였다. 집에도 가지 못하고 회사 소파에서 쪽잠을 자며 모든 데이터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고 분석했다. 이건 단순히 일을 끝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무너진 내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었다. 강지훈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내가 무능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마감일 아침, 나는 퀭한 눈으로 수정된 최종 보고서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보고서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다.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의 손가락이 마지막 페이지에 닿았을 때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됐습니다. 그는 짧게 말했다. 이 정도는 해야죠. 앞으로는 실수하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아주 희미한 먼지 같은 인정의 기색이 담겨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지난 며칠간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긴장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다. 프로젝트는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다. 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팀은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고 사무실은 매일같이 전쟁터였다. 나는 여전히 그를 대하는 것이 불편하고 어려웠지만 적어도 이전처럼 그를 피하기만 하지는 않았다. 나는 내 역할에 최선을 다했고 그는 더 이상 내 업무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책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상사와 부하 직원이라는 아주 건조하고 사무적인 관계를 유지할 뿐이었다. 짝사랑의 감정은 이미 희미해진 지 오래였다. 그를 향한 설렘과 아련함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불편함과 약간의 원망, 그리고 아주 약간의 프로페셔널한 존경심만이 남아있었다. 그래, 이걸로 된 거야. 나는 그저 내 일을 하는 거고 그는 내 상사일 뿐이다. 우리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나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다. 문제의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다. 힘든 한 주를 보낸 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박 부장님이 회식을 제안했다. 모두가 지쳐 있었지만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원하는 자리였기에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물론 강지훈 팀장도 참석했다. 회식 장소는 회사 근처의 시끌벅적한 고깃집이었다.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술잔이 빠르게 오갔다. 나는 원래 술이 약한 편이라 최대한 피하려고 했지만 부장님과 과장님이 따라주는 술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몇 잔의 소주가 들어가자 그동안 쌓였던 긴장과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머리가 핑 돌고 세상이 약간 부드럽게 보이기 시작했다. 강지훈 팀장은 평소처럼 과묵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조용히 듣기만 할 뿐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술도 많이 마시지 않았다. 그저 입술만 살짝 적시는 정도였다. 그는 회식 자리에서조차 빈틈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술자리가 무르익자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누군가 팀장님의 연애사에 대해 넌지시 물었다. 팀장님은 워낙 완벽하셔서 여자들이 줄을 설 것 같은데 혹시 만나는 분 있으세요? 그 질문에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나 역시 무의식적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일에 집중하느라 그럴 여유가 없네요. 지극히 모범적이고 재미없는 대답. 하지만 그 대답이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7년 전에도 그는 그랬다. 수많은 여학생들이 그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그는 언제나 철벽을 치며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는 것 같았다. 술기운 때문이었을까? 잊고 있던 옛 기억들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도서관 창가 자리에 그 농구 코트에서 땀 흘리던 그 축제 때 밴드 공연을 하던 그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때의 그는 차가워 보였지만 가끔씩 보여주던 희미한 미소는 햇살처럼 따뜻했다. 지금의 저 얼음 같은 남자와는 다른 사람이었던 것 같다. 어느새 술병은 비워져 갔고 나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취해 있었다. 민지가 옆에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하은아, 너 괜찮아. 얼굴 빨개졌어. 괜찮아. 나 안 취했어. 나는 혀가 꼬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다. 현재의 강지훈 팀장과 과거의 강지훈 선배의 모습이 서로 겹쳐지며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때였다. 누군가 내 앞에 빈 잔을 내밀었다. 강지훈 팀장이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하은 씨, 한 잔 받으시죠.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처음이었다. 그가 내게 먼저 술을 권한 것은? 그리고 처음이었다. 그가 내 노고를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한 것은? 나는 얼떨결에 잔을 들었다. 그가 내 잔에 소주를 채워주었다. 투명한 액체가 잔을 채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자, 원샷. 옆에서 누군가 부추겼다. 나는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잔을 들어 그대로 입에 털어넣었다. 쓴 소주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지난 몇 주간의 서러움과 힘듦,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복잡한 감정이 한데 뒤섞여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민지가 부축하려 했지만 나는 손을 저어 거절했다. 혼자 있고 싶었다. 나는 식당 복도에 있는 화장실로 향했다.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다. 거울 속에는 술에 취해 눈가가 빨개진 초라한 내 모습이 있었다. 그때의 나도 이렇게 초라했을까? 그의 뒤를 몰래 쫓아다니던 20살의 나. 한참을 거울 앞에 서 있는데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습니까?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강지훈 팀장이었다. 그가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는지 복도 벽에 기댄 채 팔짱을 끼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네, 괜찮습니다. 팀장님. 나는 허둥지둥 대답하며 그를 지나쳐 가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내 앞을 막아섰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다.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조명이 어두워서인지 그의 눈은 깊고 짙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까부터 불안해 보이던데? 아직도 나 때문에 힘듭니까? 아닙니다. 전혀요. 나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그런 나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으로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꺼냈다. 많이 힘들었나 보군요. 옛날 생각나서. 순간 내 머릿속의 모든 회로가 정지했다. 옛날 생각이라니. 그게 무슨 의미지? 네. 무슨. 사람 얼굴 기억하는 데는 자신 있는 편이라서.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복도 전체를 울리는 것 같았다. 이하은. 국어국문학과. 매일 중앙도서관 3층 창가, 내 옆옆자리에 앉던 후배. 맞죠?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가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처음부터. 나를 만난 그 순간부터 그는 나를 전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질문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왜 아는 척하지 않았지? 왜 그렇게 나를 모질게 대했던 거지? 내 혼란스러운 표정을 읽었는지 그가 희미하게 웃었다. 그것은 내가 이 회사에 들어와서 처음 보는 그의 진짜 미소였다. 씁쓸하면서도 어딘가 아파 보이는 그런 미소. 그렇게 놀랄 것 없어요. 워낙 눈에 띄는 후배였으니까. 그리고 그는 내게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우리의 거리는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워졌다. 나는 그의 눈동자 속에 비친 당황하고 겁에 질린 내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이하은 씨는 그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느리고 선명하게 물었다. 아직도 나를 지훈 선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강지훈 팀장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가 지난 몇 주간 숨겨왔던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거대한 폭풍의 예고편이었다. 나의 평범했던 직장 생활, 그리고 나의 잊혀졌던 첫사랑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교차점에서 완전히 뒤엉켜버렸다. 그의 질문은 시끄러운 고깃집 복도 한가운데서 나만의 세상에 던져진 폭탄과도 같았다. 아직도 나를 지훈 선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강지훈 팀장이라고 생각합니까? 술기운에 흐릿했던 정신이 번개라도 맞은 듯 번쩍 뜨였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인연이었는지, 그리고 아마도 내가 그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는지까지도.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머릿속이 엉망진창으로 꼬여버렸다. 그가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충격과 그동안 나를 속여왔다는 배신감, 그리고 그가 왜 그랬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한데 섞여 나를 질식시킬 것 같았다. 내 대답을 기다리던 그는 더 이상 나를 몰아붙이지 않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술이 과했나 보군요. 이만 들어가 보죠.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차가운 팀장의 얼굴로 돌아와 먼저 식당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어야만 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와 나 사이에 투명했던 벽이 사라지고 대신 정체를 알 수 없는 안개가 자욱하게 끼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사무실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나와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팽팽한 끈이 하나 더 생겨났다. 그는 더 이상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친절해진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이전보다 더 나를 의식하는 듯했다. 회의 중에 그의 시선이 내게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고 내가 다른 동료와 이야기하고 있을 때면 그는 무심한 척하면서도 대화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았다.
그의 그런 변화는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왜 나를 기억하면서도 모르는 척했던 걸까? 그리고 이제 와서 왜 이런 미묘한 신호를 보내는 걸까? 나는 그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가 없었다. 우리는 여전히 팀장과 대리였고 사무실이라는 공개된 공간에서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나는 그저 그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그의 모든 행동과 말을 신경 써야만 했다. 덕분에 내 업무 집중도는 바닥을 쳤다. 너 요즘 무슨 일 있지? 넋이 나간 사람 같아. 점심시간,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차마 회식날 있었던 일을 털어놓지 못했다. 이건 단순히 상사가 내 첫사랑이었다는 가십거리가 아니었다. 이건 훨씬 더 복잡하고 내밀한 문제였다. 아니야, 그냥 프로젝트 때문에 좀 피곤해서 그래. 팀장님 때문은 아니고. 민지의 예리한 질문에 나는 뜨끔했다. 팀장님이 왜? 몰라, 그냥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좀 이상해. 나만 그렇게 느껴? 예전에는 팀장님이 너한테 완전 철벽이었는데 요즘은 꼭 지켜보는 것 같달까? 역시 민지는 귀신 같았다. 나는 애써 웃으며 화제를 돌렸다. 내가 너무 드라마를 많이 봤나 보다. 그 인간이 나를 왜 지켜봐? 잡아먹으려고 지켜보겠지?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민지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그의 행동은 정말 지켜보는 것에 가까웠다. 마치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시험하는 것처럼. 그러던 중 그는 나에게 또 다른 폭탄을 던졌다. 누아르 측 디자이너와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박서연 대리와 함께 맡아주세요. 프로젝트 회의 중에 나온 그의 말에 나뿐만 아니라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놀랐다. 디자이너와의 소통은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누아르의 수석 디자이너인 제이드는 업계에서도 까다롭고 예술가적 기질이 강하기로 악명이 높았다. 그와의 소통은 줄곧 우리 팀의 에이스인 박서연 대리가 전담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그 역할에 추가하겠다니? 팀장님, 그건 좀. 박서연 대리가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제가 처음부터 맡아서 진행해 온 일입니다. 갑자기 이하은 씨를 투입하는 건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박 대리 혼자서는 벅찰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의 요구사항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고 우리는 더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하은 씨의 꼼꼼함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는 박서연의 반박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하은 씨는 디자이너의 창의적인 요구를 우리가 가진 데이터와 연결해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마케팅 포인트를 잡아내는 역할을 해주세요. 두 사람의 시너지를 기대하겠습니다. 나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시험이었다. 그는 나를 팀의 가장 중심부로 그리고 가장 갈등이 심한 곳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박서연 대리와의 경쟁, 그리고 까다로운 디자이너와의 소통. 그는 내가 이 압박을 어떻게 견뎌내는지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아니나 다를까 박서연은 회의가 끝나자마자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은 씨, 팀장님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해두죠. 이건 내 프로젝트예요. 하은 씨는 괜히 나서서 일 그르치지 말고 내가 시키는 서포트나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눈에는 강한 경계심과 적의가 가득했다. 나는 그녀와 싸우고 싶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서연 씨, 저는 그저 프로젝트가 잘 되길 바랄 뿐이에요. 많이 도와주세요. 내가 저 자세로 나가자 그녀는 콧방귀를 뀌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한숨이 절로 나왔다. 강지훈, 당신은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그날 이후 나는 박서연의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니며 디자이너와의 미팅에 참석해야 했다. 제이든 디자이너는 소문대로 예민하고 독선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마케팅팀의 의견을 무시하기 일쑤였고 오직 자신의 예술적인 영감만을 고집했다. 이런 진부한 카피를 쓰자고요. 내 디자인의 철학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죠. 모델이 너무 상업적이에요. 나는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발견되는 비범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다고요. 박서연은 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진땀을 뺐다. 그녀는 그의 모든 의견에 동조하며 그를 설득하려 애썼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미팅은 언제나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기록하며 제이든이라는 사람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까다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었고 그것을 상업적인 논리로 재단하려는 시도를 경멸하고 있었다.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용어가 아닌 그의 언어로 대화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제이든 디자이너에 대한 자료를 다시 훑어보고 있었다. 그의 과거 인터뷰, 작품에 대한 평론, 심지어 그의 개인 SNS까지. 그러다 나는 아주 작은 단서 하나를 발견했다. 그가 대학 시절 이름 없는 시 동아리에서 활동했다는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존경하는 시인으로 류시화를 꼽은 인터뷰 기사도 찾을 수 있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했다. 류시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었다. 나는 그의 시집을 모두 가지고 있었고 몇몇 구절은 통째로 외울 정도였다. 다음 날 미팅 시간, 여느 때처럼 제이드는 박서연이 준비해간 시안에 퇴짜를 놓고 있었다. 이건 감성이 없어요. 내 옷은 그냥 상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때 나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디자이너님, 혹시 류시화 시인의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라는 시를 아시는지요? 내 갑작스러운 말에 제이든과 박서연의 시선이 동시에 내게로 향했다. 제이든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저는 디자이너님의 옷을 보면서 그 시가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서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리움과 외로움을 느끼잖아요. 디자이너님의 옷은 그런 인간의 근원적인 고독을 아름답게 감싸주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감성을 팔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품이 아니라 위로를 파는 거죠. 회의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박서연은 내가 미쳤다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제이드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위로라. 재미있는 관점이군요. 그는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이한 씨라고 했죠? 당신과는 말이 좀 통할 것 같군요. 당신의 생각,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기적과도 같은 변화였다. 그날 미팅은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나는 내가 분석한 데이터의 시적인 감성을 더씹혀 그를 설득했고 그는 처음으로 내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 박서연은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고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을 뿐이었다. 미팅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박서연은 내게 아무 말도 걸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등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느껴졌다. 나는 그녀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강지훈 팀장에게 호출되었다. 그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내 심장은 불안하게 뛰고 있었다. 칭찬을 받을까? 아니면 주제넘게 나섰다고 질책을 받을까? 그는 나를 보며 평소와 같은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보고하세요. 디자이너님과 콘셉트 방향에 대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고독을 감싸는 위로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나는 미팅 내용을 차분하게 보고했다. 내 보고가 끝나자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속을 알 수 없어 나는 초조해졌다. 잘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내가 기대했던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데이터 뒤에 숨겨진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 그게 진짜 마케팅이니까?
그의 칭찬은 담백했지만 그 어떤 말보다 큰 울림으로 내게 다가왔다. 처음으로 나는 그에게 부하 직원으로서 완벽하게 인정받은 기분이었다. 가슴 벅찬 감정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하지만 그가 말을 이었다.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겁니다. 박서연 대리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하은 씨를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그의 말은 예언과도 같았다. 그는 나를 칭찬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닥칠 시련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시험의 무대 한가운데로 올려놓고 이제 모든 조명이 나를 비추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좋은 관객석에서 내가 이 무대에서 춤을 출지 아니면 넘어져 버릴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강지훈 팀장의 예언은 정확했다. 내가 제이든 디자이너와의 소통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후 팀 내에서의 내 위치는 급격하게 변했다. 이전까지 나를 동정하거나 혹은 무시하던 시선들은 이제 경계와 질투의 시선으로 바뀌었다. 특히 박서연 대리의 태도는 노골적으로 적대적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내게 말을 걸지 않았고 업무 관련 인수인계도 반드시 이메일을 통해서만 전달하며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필사적으로 일에 매달렸다. 이제 프로젝트는 단순히 내 능력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 팀 내에서의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되었다. 나는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며 제이든 디자이너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그것을 실현 가능한 마케팅 전략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에 몰두했다. 이상하게도 일이 힘들어질수록 강지훈 팀장과의 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그는 여전히 차갑고 무뚝뚝했지만 이제 그의 시선 속에는 단순한 감시가 아닌 어떤 종류의 관심이 담겨 있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내가 야근을 할 때면 말없이 커피를 내 책상 위에 놓고 가기도 했고 내가 막히는 부분에 대해 질문하면 이전처럼 핀잔을 주기보다는 핵심을 꿰뚫는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 이 부분은 타겟층을 너무 넓게 잡았습니다. 누아르의 핵심 고객은 대중이 아니라 자신의 취향에 확신이 있는 소수입니다. 그 소수를 확실하게 잡으면 대중은 알아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조언은 언제나 날카롭고 정확했다. 나는 그와 일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그가 단순히 실적이 좋은 엘리트가 아니라 마케팅이라는 분야에 대해 깊은 통찰력과 철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7년 전 내가 막연하게 동경했던 지훈 선배의 모습 위로 프로페셔널한 강지훈 팀장의 모습이 겹쳐지며 그는 내게 점점 더 복잡하고 어려운 존재가 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프로젝트에 거대한 위기가 닥쳤다. 우리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던 런칭 캠페인의 핵심 아이디어가 경쟁사에서 먼저 터져나온 것이다. 경쟁사는 우리와 비슷한 콘셉트의 신진 디자이너 콜라보레이션을 발표했고 심지어 우리가 섭외하려던 모델까지 먼저 계약을 마친 상태였다. 사무실은 발칵 뒤집혔다. 몇 달간 준비해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였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이디어가 유출된 거 아니야? 박 부장님이 소리쳤다. 팀원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봤고 사무실의 공기는 험악해졌다. 가장 큰 의심의 눈초리는 프로젝트의 핵심 정보를 모두 다루고 있던 나와 박서연 대리에게로 향했다. 저는 절대 아닙니다. 박서연이 결백을 주장하며 나를 쏘아붙였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 제 모든 걸 걸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팀에 합류해서 모든 자료를 열람한 사람도 있죠. 그녀는 명백히 나를 겨냥하고 있었다. 나는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다. 서연 씨, 지금 저를 의심하는 건가요? 제가 틀린 말 했나요? 하은 씨가 온 이후로 프로젝트에 이런저런 잡음이 생긴 건 사실이잖아요. 그녀의 말에 몇몇 팀원들이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순식간에 나는 내부 기밀을 유출한 스파이로 몰리는 분위기였다.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때 강지훈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은 우리끼리 싸우며 범인 색출할 때가 아닙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이 위기를 수습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의 말에 소란스럽던 사무실이 조용해졌다. 오늘 밤 우리 팀은 전원 비상 대기입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야 합니다. 각자 대안이 될 만한 아이디어를 하나씩 준비해서 10시에 회의실에서 봅시다. 그는 나를 포함한 그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았다. 그는 오직 이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그런 모습에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이 리더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마케팅팀 사무실은 불이 꺼지지 않았다. 모두가 자신의 책상에 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내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하지만 이미 굳어버린 생각의 틀을 깨는 것은 쉽지 않았다. 시간은 흘러갔고 팀원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피로가 짙게 깔렸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이디어가 유출되었다는 충격과 나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 때문에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텅 빈 모니터만 바라보며 깊은 무력감에 빠져들었다. 그때 누군가 내 옆에 다가와 캔커피 하나를 내려놓았다. 강지훈 팀장이었다. 그는 다른 팀원들이 모두 회의실에 모여 있는 동안 유일하게 내 자리에 남아있던 나를 찾아온 것이었다. 아무 생각도 안 나나 보군요. 그는 의자를 끌어와 내 옆에 앉았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다. 이럴 땐 잠시 모든 걸 잊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는 의외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는 나와 눈을 맞추며 물었다. 7년 전 학교 축제 때 기억납니까? 갑작스러운 그의 질문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네. 당신 맨 앞줄에 앉아 있었잖아요. 파란색 원피스 입고. 나는 숨을 멈췄다. 그가 어떻게? 그날 나는 수많은 관객 중 한 명이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는 내 옷 색깔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우리 밴드가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노래가 있었는데 갑자기 앰프가 고장나서 공연을 망칠 뻔했습니다. 다들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죠. 그는 아련한 눈빛으로 과거를 회상했다. 그때 누군가 무반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목소리였는데 곧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따라 부르기 시작했죠. 결국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같이 떼창을 했고 그날 공연은 그 어떤 때보다 가장 뜨겁고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맞다. 그런 일이 있었다. 나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위기는 때로 예상치 못한 기회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앰프가 고장 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그런 감동적인 순간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이하은 씨. 그는 내 이름을 불렀다. 대리라는 직급을 뗀 온전한 내 이름을. 그의 목소리는 따뜻한 위로가 되어 내 마음에 스며들었다. 우리의 댐프는 고장 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정해진 악보는 버려야죠. 사람들의 목소리에 날 것 그대로의 감성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그의 말에 내 머릿속을 꽉 막고 있던 안개가 서서히 걷히는 기분이었다. 날 것 그대로의 감성. 그가 했던 말을 되뇌는 순간 하나의 아이디어가 성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팀장님. 네. 우리가 모델을 쓰지 않으면 어떨까요? 나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유명한 모델, 화려한 스튜디오, 완벽한 보정. 그런 것들 전부 다 버리는 거예요? 대신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을 모델로 쓰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카페에서, 지하철에서. 우리 브랜드의 옷을 가장 멋지게 소화하는 진짜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거죠. 누아르의 철학이 평범함 속의 비범한 아름다움이라면 이게 가장 진정한 방식 아닐까요? 내 말을 듣는 그의 눈이 반짝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이내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이 회사에 들어와서
본 그의 두 번째 미소였다. 훌륭하군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아이디어를 지금 당장 구체적인 기획안으로 만드세요.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그 순간 그와 나 사이에는 더 이상 상사와 부하 직원이라는 벽이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는 같은 위기를 마주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지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나란히 앉아 밤을 새웠다. 나는 아이디어를 쏟아냈고 그는 나의 아이디어가 현실적인 전략이 될 수 있도록 날카롭게 다듬어 주었다. 우리는 때로는 격렬하게 토론했고 때로는 서로의 의견에 감탄했다.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호흡이 잘 맞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일해온 파트너처럼. 일을 하는 틈틈이 우리는 사적인 대화도 나누었다. 내가 왜 국문과를 선택했는지, 그는 왜 그토록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조심스럽게 시작된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나는 그동안 몰랐던 그의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단순히 차가운 엘리트가 아니었다. 그에게도 아픔이 있었고 그만의 상처가 있었다. 동이틀 무렵 우리는 마침내 완벽한 기획안 하나를 완성했다. 피로에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충만했다. 나는 잠시 바람을 쐬러 옥상으로 올라갔다. 서울의 새벽은 고요하고 아름다웠다. 잠시 후 그도 따라 올라왔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이하은 씨.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팀은 여기서 끝났을 겁니다. 아니에요. 팀장님이 지훈 씨가 길을 알려줬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 팀장님이 아닌 지훈 씨라고. 그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돌아봤다. 나는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느끼며 급하게 말을 더듬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아니요. 그가 내 말을 막았다. 그렇게 불러도 좋습니다. 아니, 앞으로는 그렇게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그의 눈빛은 너무나 진지해서 나는 감히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새벽의 희미한 빛 속에서 그의 얼굴이 서서히 내게로 다가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7년간의 시간이 압축되어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이 닿으려는 바로 그 찰나였다. 그의 입술이 닿기 직전 내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 진동이 요란하게 울렸다. 삐익 하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무참히 깨뜨렸다. 마치 현실로 돌아오라는 경고음처럼. 나는 화들짝 놀라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도 흠칫 놀라며 멈칫했다. 우리 사이에 흐르던 마법 같은 공기가 순식간에 흩어져 버렸다. 나는 허둥지둥 휴대폰을 꺼냈다. 발신자는 민지였다.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지? 여보세요? 하은아. 너 어디야? 지금 빨리 회사 로비로 내려와 봐. 난리 났어. 민지의 다급한 목소리에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일단 빨리 와서 직접 봐. 우리 프로젝트 진짜 끝장날지도 몰라. 전화를 끊고 강지훈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아쉬움, 그리고 이내 냉철한 이성이 뒤섞여 있었다. 가보시죠. 무슨 일인지 확인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로비로 내려갔을 때 그곳에는 박 부장님과 몇몇 팀원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다. 로비 중앙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인터넷 뉴스 채널이 켜져 있었고 앵커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고 있었다. 유명 패션 기업 H스타일이 자사의 신규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신진 디자이너 누아르 측은 오늘 새벽 H스타일이 자신들의 핵심 콘셉트와 슬로건을 무단으로 사용해 언론에 발표했다며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이며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에는 우리가 밤새워 만든 기획안의 핵심 키워드인 고독을 감싸는 위로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떠 있었다. 어떻게 된 거지? 우리가 기획안을 완성한 지 불과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누아르 측에서 먼저 이런 입장을 발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때 박서연이 로비로 달려오며 소리쳤다. 그녀의 손에는 프린트된 이메일 몇 장이 들려 있었다. 팀장님, 찾았습니다. 아이디어를 유출한 범인 찾았어요. 그녀는 강지훈에게 달려가 서류를 내밀었다. 이것 좀 보세요. 이하은 씨가 오늘 새벽 5시 30분에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제이든 디자이너에게 우리가 만든 최종 기획안을 전부 보냈습니다. 모든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나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네. 제가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증거가 여기 있는데 발뺌할 건가요? 박서연이 내민 종이에는 분명히 내 개인 이메일 주소에서 제이든 디자이너에게 메일이 발송된 기록이 찍혀 있었다. 발송 시각은 새벽 5시 32분. 내가 잠시 옥상에 올라가기 바로 직전이었다. 이건 조작이에요. 저는 제 컴퓨터에 손댄 적도 없어요. 나는 필사적으로 항변했지만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는 것 같지 않았다. 상황은 최악이었다. 내가 기획안을 디자이너에게 몰래 유출했고 화가 난 디자이너가 이것을 언론에 터뜨린 것처럼 보였다. 내가 밤새 노력해서 만든 기획안이 이제는 내 목을 조르는 칼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박 부장님이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이하은 대리. 어떻게 이런 짓을. 우리가 자넬 얼마나 믿었는데. 아닙니다. 정말 아니에요. 나는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 도움을 청했다. 제발, 당신만은 나를 믿어달라고. 우리는 방금 전까지 같은 편이었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박서연이 내민 증거 서류와 뉴스 화면을 번갈아 볼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비난보다 더 아프게 내 가슴을 찔렀다. 상황을 파악한 본사 임원들이 들이닥쳤고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다. 나는 죄인처럼 회의실 한가운데에 서 있어야 했다. 모든 비난의 화살이 내게로 쏟아졌다. 이하은 대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건가? 팀장으로서의 명예를 걸고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겠다고 하더니 이게 무슨 꼴입니까? 강 팀장은 팀원 관리도 제대로 못합니까? 임원들의 질책은 강지훈에게까지 향했다. 그는 굳게 입을 다문 채 모든 비난을 받아내고 있었다. 그의 꽉 쥔 주먹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프로젝트 담당자인 제게 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내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은 실망과 냉기가 서려 있었다. 프로젝트의 핵심 정보를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명백한 보안 규정을 위반하고 개인적인 판단으로 기밀을 유출한 이하은 대리에게는 회사 규정에 따라 엄중한 징계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가 나를 버렸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는 나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내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 방금 전까지 내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함께 미래를 꿈꾸려던 바로 그 사람이. 팀장님. 어떻게? 내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나왔다. 배신감에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는 내 눈물을 외면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보지 않고 임원들을 향해 말했다. 사태 수습은 제가 책임지고 진행하겠습니다. 3일의 시간을 주십시오.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오겠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나는 멍하니 회의실에 주저앉아 있었다. 민지가 다가와 나를 부축했지만 나는 그녀를 밀어냈다. 지금은 그 누구의 위로도 받고 싶지 않았다. 그날 오후 나는 텅 빈 사무실로 돌아왔다. 내 책상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다. 나는 대기 발령 상태였다.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회사에 나올 필요가 없다는 통보였다. 사실상의 해고 통보였다.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모든 것이 꿈이었던 것 같다. 그와의 짧았던 시간, 함께 나눴던 대화, 그리고 거의 닿을 뻔했던 입술까지도. 모든 것이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거대한 연극이었을까? 나는 짐을 챙겨서 회사를 나서려던 참이었다. 그때 강지훈이 내 앞을 막아섰다. 사무실에는 우리 둘뿐이었다. 할 말 있습니까? 나는 차갑게 물었다. 더 이상 그에게 팀장님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았다.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 뭐가? 나를 범인으로 만들고 내쫓아 버린 게? 아니면 나를 믿는 척 연기했던 게? 내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대체 왜 그랬어요? 왜 나한테 희망을 줬다가 가장 비참한 순간에 나를 버린 거냐고요? 당신한테 나는 그냥 잠깐 가지고 놀기 좋은 장난감이었어요? 내 원망 섞인 절규에 그의 완벽했던 포커페이스가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말해봐요. 내가 그렇게 우스웠어요. 7년 전에 당신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던 멍청한 후배라서 지금도 마음대로 휘둘러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악에 받쳐 소리쳤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왜 나한테 그랬어요? 내 마지막 외침에 그는 마침내 무너졌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와 내 어깨를 붙잡았다. 그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장난감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단 한순간도. 그가 처음으로 내게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그럼 왜? 말을 해보라고요. 이유라도 알아야 억울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수만 가지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체념, 후회, 그리고 깊은 슬픔. 마침내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힘겹게 입을 열었다. 좋아했으니까. 네. 7년 전부터. 아니, 어쩌면 처음 본 순간부터. 내가 당신을 좋아했으니까?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지금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말도 안 돼, 얘 그럼 왜? 당신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줄 알았어.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당신은 늘 왜 내 친구 녀석만 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난 애 다가갈 수가 없었어.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해야만 했다고. 그런데 7년 만에 당신이 내 앞에 다시 나타났어. 이번에는 놓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욕심을 부렸던 거야? 당신을 내 옆에 두고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는 그런 멍청한 욕심. 그의 말은 믿을 수 없는 진실이었다. 그 역시 나처럼 혼자만의 오해 속에서 오랫동안 아파했던 것이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됐잖아. 내가 당신을 망쳐버렸어. 내 욕심이 당신을 가장 위험한 곳으로 몰아넣고 결국엔 지켜주지도 못했어. 회의실에서 당신을 버리는 것 말고는 내가 당신을 지킬 방법이 없었다고. 그의 눈가에 붉은 기운이 어렸다. 일단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태를 수습해야 했어. 그래야 나중에 당신의 결백을 증명할 기회라도 생기니까. 당신을 범인으로 몰아야 진짜 범인이 방심할 테니까. 이해해달라고 말하지 않겠어?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줘. 난 단 한 번도 당신을 버릴 생각 해본 적 없어.
그의 절규 섞인 고백. 7년간의 오해와 엇갈림. 그리고 지금 눈앞에 닥친 절망적인 현실. 모든 진실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자 나는 더 이상 서 있을 힘조차 없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우리의 엇갈린 첫사랑은 이렇게 최악의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의 고백은 내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다. 그가 나를 좋아했다니. 그것도 7년 전부터. 우리가 서로를 향해 있었지만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고 오해하며 각자의 섬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가 막혔다. 하지만 지금은 그 아픈 진실을 곱씹을 때가 아니었다. 우리 앞에는 아이디어 유출범이라는 누명과 프로젝트 실패라는 거대한 현실이 놓여 있었다. 나는 주저앉은 채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진짜 범인이 따로 있다는 말인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확신할 순 없지만 모든 정황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증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당신을 쳐내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 사람이 완전히 방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의 계획을 듣고 나니 아까 회의실에서의 차가웠던 그의 모습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나를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연기였다. 그는 모든 비난을 자신이 감수하면서까지 이 판을 다시 뒤집을 기회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제가 뭘 하면 될까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절망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었다. 이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모든 것이 걸린 문제이기도 했다. 당분간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집에 있어요. 내가 연락할 때까지 그는 내 어깨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말했다. 그리고 절대 혼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상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교묘하고 치밀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를 믿기로 했다. 아니, 믿어야만 했다. 지금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은 그뿐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집에서 치과 생활을 시작했다. 회사를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온갖 나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괴롭혔다. 정말 그의 말대로 진범을 잡고 누명을 벗을 수 있을까? 만약 실패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민지는 매일같이 내게 전화를 걸어 회사 소식을 전해주었다. 하은아, 회사 분위기 완전 엉망이야. 강지훈 팀장님, 거의 사무실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사태 수습하려고 뛰어다니고 있어. 완전 독재자처럼 팀원들 쥐 잡듯이 잡고 있는데 이상하게 박서연 대리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해. 오히려 중요한 자료 정리 같은 걸 다 맡기고 있더라고. 민지의 말은 강지훈의 계획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는 일부러 박서연을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신뢰하는 척하며 그녀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이틀이 지났다. 약속했던 3일 중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초조함에 입술이 바싹 말라갔다. 그때 강지훈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 밤 10시 회사 서버실 앞에서 만나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와야 합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움직일 때가 온 것이다. 나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늦은 밤 아무도 없는 회사로 향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강지훈이 어둠 속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괜찮아요. 그가 내 얼굴을 살피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박서연 대리는 외근 나갔던 자료를 정리한다며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 할 겁니다. 흔적이라면 그녀는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해 당신의 개인 이메일 계정에 접속했고 자신의 컴퓨터가 아닌 공용 클라우드 서버를 경유해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아주 치밀했죠? 하지만 그녀가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회사 서버에는 모든 로그 기록이 3일간 저장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서버 실문을 가리켰다. 이제 곧 자정이 되면 3일 전의 기록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그 전에 들어가서 박서연이 접속했던 로그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유일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서버실 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계획은 박서연이 스스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서버실에 들어오는 순간을 덮치는 것이었다. 시간은 흘러 11시 50분을 향해 가고 있었다. 내 손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만약 그녀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바로 그때였다. 복도 저편에서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다. 박서연이었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서버실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보안 카드를 꺼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지금입니다. 강지훈의 나지막한 신호에 우리는 조용히 그녀의 뒤를 따라 서버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자신의 범행 기록을 삭제하는 데에만 온 신경이 쏠려 있어 우리가 들어온 것조차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만하는 게 좋을 겁니다. 박서연 씨. 강지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박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경악과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눈에 나와 강지훈의 모습이 들어왔다. 팀장님. 이하은 씨, 여기에 어떻게? 당신이 무슨 짓을 할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강지훈은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왜 그랬습니까? 왜 동료를 배신하고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짓을 한 거죠? 모든 것이 들통나자 박서연의 얼굴에서 공포가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가 떠올랐다. 왜냐고? 이하은 때문이야. 저 여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 이 프로젝트는 내 거였고 팀장님의 인정도 내 차지였다고. 그런데 저 여자가 나타나서 모든 걸 망쳐놨어. 그녀는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악에 받쳐 소리쳤다. 팀장님의 시선이, 칭찬이, 관심이 전부 저 여자한테로 향했잖아. 나는 몇 년을 노력했는데 저 여자는 겨우 몇 주 만에 당신의 모든 걸 빼앗아 갔어. 그래서 나도 빼앗고 싶었어. 저 여자가 가진 모든 걸 망가뜨려 버리고 싶었다고. 그녀의 비뚤어진 질투와 욕망이 빚어낸 추악한 진실 앞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불쌍하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당신은 스스로를 망가뜨린 겁니다. 강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당신의 재능과 노력을 시기심과 질투심에 팔아넘긴 거죠.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군요. 그는 휴대폰을 들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그 안에는 박서연의 자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회사의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박서연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나는 누명을 벗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았다. 누아르 측과의 신뢰는 깨졌고 프로젝트는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임원들은 강지훈에게 책임을 물었다. 비록 진범은 잡았지만 관리자로서 프로젝트를 위기에 빠뜨린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최악의 경우 그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회사를 떠나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가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게 둘 수 없었다. 나는 무작정 누아르의 제이든 디자이너를 찾아갔다. 약속도 없이 찾아간 나를 비서가 막아섰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제이든 디자이너님께 꼭 전해주십시오. 고독을 감싸는 위로를 제안했던 이하은이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다고. 5분만 시간을 내달라고요. 한참의 기다림 끝에 나는 그의 작업실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는 여전히 차가운 얼굴로 나를 맞았다. 무슨 할 말이 남았죠? 당신네 회사는 우리를 기만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기만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의 배신자 때문에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변명일 뿐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과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왔습니다. 나는 우리가 밤새워 만들었던 최종 기획안을 꺼내 그의 앞에 펼쳤다. 이것이 저희의 진심입니다.
이 기획안을 만든 저희 팀장은 이 프로젝트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는 당신의 디자인 철학을 그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부디 저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저희의 진심을 증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나는 진심을 다해 호소했다. 내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제이드는 아무 말 없이 기획안과 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과연 내 진심이 그에게 닿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까? 제이든. 한참의 시간이. 당신 참 무모하군요. 그의 목소리. 내가 이 제안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미 신뢰가 깨진 파트너와 신뢰는 강지훈 팀장이라는 사람. 당신에게는 꽤나 특별한 존재인가 보. 그의 뜬금없는 질문에 나는 참. 그는 제게 좋은 상사이자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것뿐인가요? 그가 짓궂게 웃으며 물었다. 나는. 그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더니 자리에서. 이게 이번 컬렉션의 메인 피스입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작. 그는 옷을 조심스럽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지만 조건이 그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그는 강지훈이 아닌 나를 자신의 파트너로 선택한. 감사합니다. 기적적으. 그날 이후 나는 마침내 우리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화려하고 완벽한 모습만을 강요하던 성공적인 런칭. 여기 있을 줄. 익숙한 목소리에 뒤를 돌. 오늘 정말 멋졌어요. 이하은 씨, 아니, 이하은 팀장님이라고 불러야. 놀리지 마세요. 나는 고마워요. 그가 먼저. 저 혼자 한.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하은아. 이제 일 이야기는 그만하고 싶. 그는 내게 한 걸음 다가왔다. 나는 7년 전에 하지 못했던 말을.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진지한 모습에 내 심. 처음 당신을 봤던 그의 고백은 그 후로 계속 당신을 찾았어요. 도.